시샴님께서 오늘 좀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앞에 서거든요.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공유FC 스태프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에 자기소개하고 하는데 오늘 좀 단우 실장님께서 이론 수업이 조금 길 것 같다고 하셔갖고 자기소개는 좀 스킵하려고 해요. 근데 혹시 준비해 오셔서 오늘 꼭 해야 되겠다 나 오늘 꼭 자기소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은 자기소개는 이제 오늘 안 하고 협찬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후원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셨고 그리고 좋은 후원사 및 협찬사 분들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브라운백 커피에서 신선한 원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국 말랭카에서 호두 허니 케이크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F&B에서 소시지 머핀 샌드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회사들의 납품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호 식품에서 소스 5종 세트 주셨고요. 샐러드 팜에서 신선한 에멘탈 샐러드 지금 맛있게들 드시고 계신데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자 에볼로, 브라운백, 레드테이블, 니뽕네뽕 그리고 지금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 하트 플랫폼, 디포 인덕션, 후드원, 미카도 스시, 치킨 플러스 그리고 오늘 드시고 계신 역시나 토스트럭에서 고정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단우 실장님 모실 건데 저희 팬텀 프랜차이즈의 홍일점이십니다. 이번 팬텀 프랜차이즈의 외식업에서의 되게 중요한 메뉴 개발업 담당하고 계시고요. 현재 월드 넘버원 토스트 브랜드, 네 맞죠? 항상 밀고 계시는 거 요즘에 월드 넘버원 토스트 브랜드 토스트럭에서 기획 실장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또 게다가 오늘 감기가 또 우연찮게 걸려갖고 오늘 혹시 듣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스트락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저 엄청 떨려가지고 아까 우황청심만 막 가서 먹고 근데 네. 많이 떨립니다. 긴장되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런 자리들은 사실 많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떨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메뉴 감각을 기획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동안 즐거운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 이거 자료를 만들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좀 저랑 다르죠? 아닌가요? 네, 제가 이게 2년 전에 프로필 사진 찍었을 때인데 이때보다 지금 한 8kg 정도가 쪘어요. 최근에 토스트로 또 옮기게 되면서 마음이 막 편해지니까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가를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물 좀 마실게요. 부끄럽네요. 글자만 보면 좀 특이하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막 방송국이 저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대체 저 여자애는 대체 뭘 하는 여자이길래 저런 이력들을 갖고 있는 거야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유학 생활이 길었어요. 한 8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유학을 했고요. 중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는 경영학 전공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심신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리로 전과를 해서 다니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우연치 않게 오게 됐어요. 원래는 미국에 살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를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이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던 그 호주의 도나이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조리 공부를 하면서도 셰프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본격적으로 내가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 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배우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엔 이제 교수님들 스텝을 나갔어요. 거의 이제 주 업무는 설거지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그 MBC 찾아라 맛있는 TV 했을 때 그때 한 설거지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0패널 정도의 설거지를 제가 혼자 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습진이 걸리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예쁘게 봐주셔서 메인 스타일리스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할 때는 한 4개에서 5개 고정 프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으로 2-3개 정도를 병행해 가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김단우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갑자기 R&D로 전향을 했을까? 그런데 뭐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방송을 계속 하면서 어떤 자극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이야기쇼 두드림이라는 프로를 제가 했었을 때 그 안에 이제 코너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온 거는 아니었고 제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패널을 모시고 제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 얘기를 다루는 그냥 그런 코너였었어요. 그래서 그 코너를 하면서 매번 바뀌는 어떤 스타일링이라든지 매번 바뀌는 어떤 패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맞춰갖고 메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참 재미있는 분야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좀 전향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방송을 접고 이거를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팔색 삼겹살이랑 콩불이란 브랜드를 런칭한 팔푸드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R&D 팀 처음에 이제 막내로 들어갔고요. 그때 뭐 막내 이제 보통 R&D 팀 막내 하면은 다 아시죠? 막 바닥부터 하고 서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개발하시는 거 다 치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실제적으로 메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메뉴 개발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야를 배우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일복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이랑 말레이시아 지사를 계약할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참 바쁜 상황이어서 저희 팀장님은 국내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언어적으로 뭐가 뛰어나다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팔색 삼겹살이라는 브랜드를 말레이시아랑 중국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공백기가 있어요. 한 2달 정도를 쉬려고 이제 제가 퇴사를 하는데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집 형편 자체가 이렇게 유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진짜 부모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달리다가 또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원치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또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또 용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제가 삶이 어느 순간 좀 팍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충전의 시간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2달여 쉬게 됩니다. 그렇게 2달여 쉬려고 사실 했었는데 한 3주 정도 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 패턴이 있잖아요. 늘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그래서 한 3주 정도 쉬었는데 잘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막 삭신이 이제 막 간질간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 그 미국 대학교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스노우폭스라는 브랜드를 지금은 부사장님으로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본사 팀장님이셨거든요. 스노우폭스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이제 곧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랑 공사가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건 메뉴가 없다. 메뉴가 없고 그다음 기획이 없다. 이걸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셔서 아 그럼 한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이 이렇게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브랜드 기획이라는 걸 제가 해본 게 스노우폭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4월 2015,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받았던 건 2014년 11월, 12월 정도였고요. 런칭을 한 게 4월이니까 거의 품평회 빼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내부 교육하고 진행하는 거 빼고 2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게 막 세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거의 한 달 반 만에 80개 정도의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컨펌 받고 진행하고 구매 맞추고 뭐 운영 매뉴얼 만들고 교육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또 지금도 잘 되고 있고 혹시 가보신 분 알고 계신 네. 별로 없으시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런칭을 하게 됐고요. 뭐 저한테는 나름은 의미가 있는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뭐 사실 어떤 브랜드를 기획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메뉴 개발자, 기획자들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게 또 잘 나와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어요. 저희 대표님 계신데 네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토스트럭이라는 브랜드에 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도 R&D와 기획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일본 지사 계약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인 메뉴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겨우 가까스로 컨펌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에 품평회를 또 앞두고 있고 지사장님이 또 오시고 아무튼 네,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국내도 계속 늘고 있고요. 워낙에 저희 대표님이 열정적이신 분이고 팀 내부 자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아무튼 밑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네,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저의 소개는 끝났고요. 이거는 그냥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방송했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쇼 두드림이라는 프로 했었을 텐데 세팅 끝나고 그냥 수다 떠는 모습을 제 스텝이 도찰 뒤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참 뚱뚱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했던 프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또 애착이 나름 있고요. 네, 그 공교롭게 여기 이 프로에 출연하셨던 MC분들이 다 지금 안 되셨어요. 뭐 노홍철 씨, 김용만 씨, 김 씨 이런 분들이어갖고 근데 이제 막 스펀지 이런 프로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프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계에 김단우 실장이 하는 거 다 폐지된다고 그런 소문이 돌 만큼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불운이었지만 저한테는 애착이 있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위에는 제가 이제 MBN에서 파일럿으로 그러니까 파일럿으로 찍었던 프로인데요. 이거는 종갓집 보양식이라는 프로였어요. 한 3회 정도 촬영했었는데 저 때는 저 사진은 경북 의성이었어요. 근데 저 집이 종갓집이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근데 경북 진짜 덥잖아요. 7, 8월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거의 한 38시간 안 쉬고 계속 풀로 그냥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튼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 아래는 보시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실 텐데 이거는 스노우폭스의 지금 시그니처 메뉴인 디톡스 워터라고 불리는 상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개발품 중에 제가 가장 애착하는 사랑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뒤에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무튼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오늘 이제 메뉴 감각을 기획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텐데 3가지 주제를 제가 쪼개봤어요. 소주제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만 보시면은 좀 생각이 드시겠죠? 메뉴 기획이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저게 굳이 우리가 상품 만들 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고요. 자, 아이고, 제가 자꾸 이걸 누르는 게 서툴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메뉴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메뉴란 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갈게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메뉴는 요식업에서 어떤 거다라고 혹시 정의를 나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메뉴는 이거다. 네, 이런 예상을 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뭐 저 나름대로 해석한 어떤 메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메뉴라 하면요, 사실 상품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새우팡팡 드셨죠? 어떠셨어요? 새우팡팡 드신 분들 네, 맛있죠. 감사합니다. 네, 상품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상품이 또 잘 나와줘야지 어떤 디자인적으로 또 잘 우리가 어떤 POP라든지 이런 물들을 잘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또 잘 나와줘야지 우리가 어떤 마케팅적 요소로 잘 사용해서 결국에는 이게 고객들한테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방문해서 우리의 수익적인 어떤 이런 재무 창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익이 또 잘 돼야 고객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적으로 어떤 그런 영업 활동을 하실 때 가맹주들을 유치하거나 또는 이제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럴 때 영업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는 상품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의 어떤 팀들이 모인 각 요소들이 모여진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물론 상품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고 맛도 굉장히 중요하죠. 맛이 가장 첫 번째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관점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타겟층을 잘 잡아야지 메뉴를 잘 설정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상품력이 좋아야지 타겟층을 뭐 하던 말지 고객들이 우리한테 오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가 확실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제 타겟층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겟층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또 고민이 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의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있고 또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주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매칭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요 타겟층을 완벽하게 분석하셔야지 어떤 메뉴 기획을 하실 때 모호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그냥 뭐 대충 어떤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실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스노우폭스에 있을 때 이제 그 메뉴 기획을 제안을 받기 전에 이미 브랜드 컨셉션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대체 이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사람들이 와야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어떤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스노우폭스 아까 가보신 분 계시다고 하셨죠? 네. 혹시 어떠셨어요, 느낌이? 예쁜 곳이었지? 그쵸? 예쁘죠? 그 다음은 다양한. 네, 맞아요. 스노우폭스는요. 혹시 이제 나중에 뭐 레퍼런스 찾아보시고 혹시 방문하시거나 그러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화사하고 그 다음에 모던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밖에서 파사드가 시선을 딱 사로잡아요. 뭐 혹시 저기 약간 보석 파는 그런 집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쁘고 화사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여성을 타겟층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이 여성이라는 기준은요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좀 쪼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7세 그런 꼬마 여자애도 우리의 타겟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어떤 구매층이 누구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의 어떤 제대로 된 키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노우폭스의 어떤 키포인트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단어로.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예쁨,
그다음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있어빌리티. 약간 여자들 막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있어빌리티 좋아하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그랩앤고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들여오려고 하셨었는데 이 그랩앤고 시스템의 스노우폭스만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서 다 조리가 돼요. 그러니까 셰프들이 그거를 플레이트에 담지 않았을 뿐이지 도시락에 담았을 뿐이지 다 현장에서 진짜 레스토랑처럼 구현이 되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도 이란 단어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고급, 약간 하이 레벨, 약간 고퀄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로 나열될 수 있는데 결국엔 이런 걸 좋아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타겟층이 여성 중에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20대 여성부터 40대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20대 여성이랑 그 다음에 40대 여성이 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브랜드들을 누리려면은 최소한 프리미엄을 좀 누리고 또 고급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고퀄리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격 저항선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소비력이 좀 있고 자기한테 좀 늘 투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지 않는 그런 소비층이 되는데 결국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여성이지만 좀 뭔가 중상위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직 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층을 분석을 하실 때 또는 어떻게 보면 상권 이렇게 들어가실 때 입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스노우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입점되어 있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강남권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긴 다 이제 오피스 타운들이 많잖아요. 뭐 역삼, 뱅뱅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번외로 뭐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이런 타겟층을 잡고서 입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브랜드 컨셉션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주요 타겟층까지 잘 잡았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이제 메뉴팀이나 어떤 기획팀에서 어떻게 하죠? 보통은? 자, 이제 우리 상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또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우리 상품 잘 나왔으니까 우리 타겟층 한번 먹어봐. 뭐 POP를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 심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타겟층이 원하는 거, 이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욕구와 욕망을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게 메뉴 기획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을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소비라는 애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심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소비란 놈이 대체 어떤 놈이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비라는 놈은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사전적 의미로는 결국에는 가치를 교환하는 행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하자. 그런 행태인데, 결국엔 이런 행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욕구가 전제가 되어야지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욕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어디서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갖다 뺏긴 거 아니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소비란 놈을 1, 2,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1차원적 소비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필요는 뭐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고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필요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고파서 어디 뭐 밥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커피를 막 들고 가다가 그냥 이제 사무실에 잠깐 점심 먹고 커피 들고 가다가 커피를 딱 쏟았는데 지금 당장 휴지가 없어서 뭐 편의점에 달려가고 휴지를 산다든지 이런 구매들. 근데 이 구매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이게 1차원적 소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 소비는 이제 필요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밸류업을 하고 싶어요. 좀 라이프 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좀 더 나은 어떤 가치로 내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치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게 2차원적 소비예요.
그 다음에 3차원적 소비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는데, 3차원적 소비는요, 얘랑 합친 거예요. 필요와 사치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소비. 그러니까는 이 특징을 보시면요, 어떤 장기 고객이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장기 고객, 그러니까 3번을 하고 있는 그런 소비,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내에서 이런 3번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시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브랜드가 이게 장점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이런 3번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신규 고객을 장기고를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메뉴 기획적 장치를 두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제 이런 소비라는 구도가 과연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네. 혹시 제가 말이 지금 좀 빠른가요? 네, 괜찮아요. 네. 표정이 너무 굳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약간 무서워요. 네. 좀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매니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이따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은 보통 마케팅 책으로 분류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2번, 3번 정도 이제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기획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획을 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열려주는 창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란 분이 어느 나라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 앤더슨이란 분이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롱테일 법칙이 뭐냐면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어떤 핵심적인 소수보다 우리 브랜드 내에서 어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재무적인 거겠죠. 재무적인 것이 훨씬 많겠죠. 어떤 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을 크게 더 창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80%의 사소한 다수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결국엔 신규 고객, 뭐 또는 이제 빈도 방문 수가 그리 높지 않은 어떤 간헐적 고객들 또는 오긴 오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오긴 오는데 구매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고객들, 그런 고객들이 결국에는 어떤 20%의 핵심적인, 이거 핵심적이라는 거는 기존 고객들이겠죠. 이런 기존 고객들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로 만약에 뽑아봤을 때, 이런 수치를 뽑아봤을 때 이런 사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콩볼에 다녔을 때 콩볼이라는 브랜드의 특이성은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주거 상권이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상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통상적으로 흐르는 상권, 우리가 뜨내기라고 말하는 그런 상권에 입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대학가라든지 어떤 뭐 유흥가라든지 이런 상권에 많이 입지를 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80%의 사소한 다수의 고객층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객층들이 거의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콩볼이라는 브랜드는, 그러니까 혹시 콩볼 아시면은 아시겠지만 콩볼 안에 콩볼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부대찌개까지 개발을 하고 나왔지만 결국엔 콩볼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콩볼을 거의 이제 먹고 뭐 진짜 끽해봐야 뭐 냉면 하나 시킨다든지 뭐 사리를 추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구매하는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구매 단가 자체가 그냥 거의 평이 한 수준이에요. 뭐 좀 더 올라봐야 뭐 1, 2천 원 정도 올라가서 우리가 이 객단가를 조금 더 장치적으로 올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이제 런칭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샤브샤브 집에 많이 갔어요. 제가 또 중국에 살다 보니까 샤브샤브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달라고 막 이사님한테 졸랐는데, 무튼 이제 중국 샤브샤브 집에 가면 이런 특이점이 있어요. 걔네는 선택지를 딱 줍니다. 선택지를 줘갖고 그걸 사리를 막 다 쪼개놨어요. 막 한 50가지 되는 사리를 막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있고 좀 비싼 거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어요. 무튼 이걸 다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놨다는 얘기죠. 이걸 보아하니 이거를 우리한테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진짜 실제로 바로 이제 중국 출장이 돌아오자마자 출력제 뽑아서 직영점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메뉴에 아예 그냥 끼워서 펜이랑 같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객단가가 한 15% 정도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브랜드 내부에서 고객층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이런 메뉴적인 장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랑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분이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얘기했을 때 상위 20%는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기존 고객들, 충성 고객들, 그다음에 우수 고객들 이런 고객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를 들기 너무 쉬워요. 스타벅스 진짜 충성 고객들 진짜 많죠. 이들은 웬만해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진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드를 2개나 갖고 있고 번갈아 가면서 적립해서 쓰고 좀 매번 MD에 나올 때마다 그거를 목숨 뭐 걸듯이 이렇게 따고 막 하는데 이제 실제로 집에 텀블러가 몇 개가 있고 해요. 굉장히 또 좋아하고요. 제 친구 중에 또 마니아가 있고 저희 대표님도 스타벅스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리워드 하실 때 다 직원들한테 하나씩 그 수첩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얼마나 드신 거지 대체. 네, 굉장히 스타벅스의 충성구 상위 20%의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요. 이제 이 고객들을 진짜 잘 파악하시는 게 결국에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 보셨던 이 롱테일 법칙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 브랜드를 일구어 가잖아요. 일구어 가다가 결국엔 이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우리가 메뉴적인 장치를 만들면서 브랜드가 점점 더 완벽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상위 20%가 80%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그걸 노려보지 못했는데 무튼 장기 고객이 많을수록 브랜드의 완성도는 높여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얘기를 해보면은 보자, 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브랜드 내부에서 또는 우리 가게 내부에서 우리 고객들은 과연 어떤 소비를 지금 현재 이루어내고 있는가? 파레토의 법칙에 적용되는 소비층이 많은가? 또는 롱테일 법칙에 적용되는 소비층이 많은가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분석치를 뽑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타겟층이라든지 어떤 구매 동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뉴 기획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될 텐데 그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잖아요. 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 수율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찍으면은 당일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동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실제로 그것들을 포스 회사에 요청을 해봤는데 개발 비용이 따로 발생이 이렇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모 회사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터칭이라는 이제 그 적립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 스노우폭스에도 썼었고 지금 이제 토스트럭에도 쓰고 있는데 요즘 뭐 많잖아요. 단골 플러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앱 가입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해지고 좀 덜 자세해지고는 나눠지지만 이런 어떤 뭐 어느 시간대 우리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실 때 대략적으로 어떤 소비의 패턴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메뉴적인 어떤 기획이나 장치를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브랜드 뭐 대략적인 어떤 우리의 특별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대략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주요 타겟층이 정확하게 나와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떤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들이나 아니면 뭐 따로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메뉴 개발하는 시즌들이 거의 다 비슷들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철 상품이 나온다든지 뭐 또는 제철 과일이 나온다든지 그 딸기 시즌만 되면 왜 그렇게 다 브랜드들에서 딸기가 난리인지 특히 이제 음료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 딸기 하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개발 시즌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매의 플로우가 있잖아요. 고객들의 구매의 플로우가 있는데 뭐 어느 시점, 그러니까 뭐 구정이 지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움츠러든다든지 이런 대략적인 플로우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한 어떤 대비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책은 결국에는 기존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어떤 그런 장치인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R&D 팀에 있거나 뭐 우리가 뭐 오너 셰프거나 하지만 우리가 매번 어떤 매 시즌마다 다 트렌드를 반영을 해갖고 막 A부터 G까지 다 이렇게 매번 그렇게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기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좀 더 재밌고 시간적인 효율성까지 더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메뉴를요, 조합의 창조물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아까 전부터 이제 제가 자꾸 정의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서 정의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메뉴란 놈은요, 결국에는 뭐,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임정식 셰프나, 정식당을 운영한 임정식 셰프나, 또는 뭐, 후니킴 셰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권숙수 하시던 그 셰프님, 하여튼 건숙수 하셨던 그 권 셰프님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로 노마 레스토랑에 있는 어떤 셰프들처럼 어떤 과학적인 테크니션과 그다음 요리적인 테크니션을 합쳐서 거기서 뭐 미적 감각까지 더해서 뭐 분자 요리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어떤 대중적으로 우리가 대중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어떤 메뉴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에 트렌드를 적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중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을 섞어서 다른 상품을 만든다거나 결국에는 이런 조합들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뉴는 조합의 창조물이고 또 저 또한 이런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디톡스 워터가 이 메뉴 조합의 창조물의 큰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좀 이제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셨어요. 어느 날. 홀푸드 마켓이라는 곳에 이제 그 사진을 홀푸드 마켓 안에서 어떤 그 부스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유기농 채소들 많이 팔고요. 유기농 식재료,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알벌슨이라든지 아니면 월마트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고 치면은 여기는 약간 청담 SSG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마트예요. 그래서 소비층이 보통은 좀 소비력이 있는 주부층 또는 건강 미용에 관심이 많은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마켓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스 사진을 사진을 딱 보내셨는데 이런 사진을 딱 보내십니다. 혹시 멀리서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물이에요. 물 안에 아스파라거스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5.99불이거든요. 근데 5.99불이라는 가격은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물을 사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쿠아피나가 만약에 한국에 3다수라고 치면은 89센트에서 99센트에 팔거든요. 근데 그냥 그 물에다가 아스파라거스 넣고 5.99불을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사기죠, 사기. 근데 이걸 보내시면서 김소 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단우야, 야, 이깟게 뭐라고 애들 이걸 줄 서서 사 먹어. 운동복, 요가복 입은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쓸어가. 제품이 없어. 근데 대체 애들이 이걸 왜 먹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물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대체 왜 넣는 거니? 막 하시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근데 야, 이 아이템 너무 재밌다. 홀푸드라는 그 마켓 자체가 우리 타겟층이랑 너무 겹치는데 이것들을 먹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아이템이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가 시중에서 늘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양식당 가면 뭘 주죠? 물 주는데 거기에 뭐 넣어주죠? 레몬 넣어주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어떤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레몬에 뭐까지 넣어줘요? 로즈마리까지 넣어줘요. 근데 이게 단지 상품화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탁 머리를 맞은 것처럼 뭔가 느끼고 그래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상품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